네, 지난 시간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을 향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소련군의 공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먼저 석권한 소련군인데요. 과연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박사님, 임철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1944년 1월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진출한 소련군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 시점에서 양측의 상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1943년 겨울 이후로 독일군은 이 넓은 전선을 도저히 유지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독일군 수뇌부의 판단이 항상 한 단계 늦어요. 공세가 아니라 수비를 해야 되는데 공세로 나가요. 전선을 축소해야 되는데 지키라고 그래요. 수비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때 와서 비로소 이제 수비로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련도 판단착오를 계속 했어요. 스탈린은 부분 공세에 집중해야 될 때 전면 공세를 하라고 그랬어요. 1944년 1월 12일에 스타브카는 지베드니고르드 미노노프카라는 곳에 있는 독일군 돌출부를 포위 소멸하고 우크라이나 제1, 2 우크라이나군을 연결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과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 사이에는 코르순 세브첸코프스키라는 돌출부가 나와 있었거든요. 이 돌출부에 독일군 12개 사단이 들어가서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이 사실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출부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소련은 무려 27개 보병사단과 1,000문의 약포, 370대의 전차를 집결을 합니다. 양쪽에 그래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월 24일부로 소련군은 대공세를 가했는데 독특하게 요 시기쯤에 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날이 따뜻했나 봐요. 그래서 또 라스푸티차가 그러니까 완전히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돼버린 거죠. 소련군은 정말 피를 갈아 넣는 전진을 하면서 불과 3마일까지밖에 돌파를 못합니다. 엄청난 병력을 소모했음에도. 1월 27일부로 바투치는 이제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 예하에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부대가 있었어요. 다 신병들일 텐데. 근데 그 부대를 앞세웠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총알바지죠. 그래서 이 제2 그것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 총알바지를 할 텐데 돈이 아까우니까 이 전쟁터에서 이 사람은 전차로 총알바지를 했어요. 전차가 얼마나 많길래. 그니까요. 이 전차군을 앞세워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 끝에 지베드니고르드카 북서부 외곽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해요. 물론 제6 전차군은 거의 다 녹아버렸죠. 2월 17일에 슈테베르만 장군은 이제 영화 같죠. 마지막 식량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보드카 같은 술을 한 잔 마시고 다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돌파전을 감행을 합니다. 이때부터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실 중장비 다 버리고 나왔으니 뭐 전차를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네. 소련군이 그냥 전차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좁은 데서 나왔으니까 밀집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차로 밟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병사들은 칼로 죽였어요. 그 유명한 코자크 기병대가 쫓아서 칼로 죽입니다. 되게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게 양쪽 다 너무 많이 죽었고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젠 분노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근데 항복을 하면 그냥 포로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감정의 극에 달아있는 거죠. 저놈들은 절대로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예 목적이 변질돼서 그냥 네. 내가 복수하리라 이 마음만 들끓고 지금 있는 우리가 거군요. 100만 명, 200만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 싸우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동안 노가 없어진 군이 몇 개예요. 실제 전쟁터에 가면은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적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죽음으로 안 보이는 거죠. 수치로 변하게 되든지 네. 아니면 무감각해지든지. 아마 양측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양측 군대의 모든 군인들은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기자님이 또 전쟁터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전쟁터에서 적응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죽이고 적응 못하는 사람은 감정으로 죽이고 더 적응 못한 사람은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피바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이 시점쯤 되면은 네. 독일의 겔렌 장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 외국군 정보 분석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보사령부 또는 정보본부의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게 정보 분석을 하거든요. 네.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어요. 소련군이 중부 집단군을 뚫고 유럽으로 진격해 올 거고 철도망을 이용해서 라스푸티차의 휴식기 없이 장기 공세를 가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공격해 올 곳은 프리페트, 드니에스트 사이의 넓은 틈을 이용해서 돌파 공격을 해올 것이다. 라고 거의 정확하게, 이 정도면 신들렸어요. 제가 볼 때는. 무당도 이것보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시 히틀러는 소련이 소모되고 고갈되기만을 너무도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안 믿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히틀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과거에 이프는 없지만 이러다가 이제 가히 베를린까지 오겠어요. 근데 이미 이때는 정상적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일단 본인 스스로가 너무 과부하가 걸렸고 그다음에 약이 너무 센 거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게 이미 정상생활 요즘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당시 히틀러한테 처방된 약들은 지금 다 처방 못하는 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명한 향정신성.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손 벌벌 떨고 하니까 이미 정상적인 판단하기는 틀렸다고 봐야죠.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살짝 돌출돼 있는 데다가 독일군의 주력이 모여 있는 중부 집단군, 소련군이 공략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격투기를 할 때, 주먹 다짐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척추로 니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빠그라뜨리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작전명 빠그라티온. 끝나는 거 아닙니다. 히틀러의 척추를 빠그라뜨려라. 빠그라티온 작전이 이제 이 빌드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작전의 핵심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전선에서 북부와 남부에 마치 대공세를 가할 것처럼 보여가지고 독일군을 묶어놓고 중부 집단군을 포위 소멸하기 위한 엄청난 전략을 구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았던 중부 집단군을 제거해서 벨로루시로 전력을 집중하겠다. 그런 전략을 기획을 하는 거죠. 요거는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로 상륙하는 오버로드 작전,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병행해서 실시될 예정이었어요. 동부전선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독일군의 주력 부대인데 바그라티온 작전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군요. 작전 네. 준비는 어떻게 되나요? 소련군의 안토노프 대장은 연합군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이제 오브로드 작전이 5월 31일부로 개시될 것이다 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 시기에 이제 독소전선은 한 2,000마일 정도 되는 광전면이었어요. 근데 이 중부 집단군이 방어하고 있는 곳은 엄청난 늪지대를 전방에 두고 그 뒤로 계속 종신방어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제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부 집단군이 민스크를 중심으로 소련 쪽으로 돌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소련군은 그 밑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와 남부를 어떻게 견제시켜 놓으면 이 중부 집단군은 포위에서 뒤를 잘라가지고 소멸시키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소련군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방어를 준비하는 것처럼 합니다. 작전이 수립되는 4월까지 소련군에게는 방어선 구축 지시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선에 있는 독일군은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련군이 뭐 하는지. 소련군이 계속 땅 파고 참호 짓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 보고가 올라가겠죠. 소련이 드디어 소모되었다. 이제 방어로 전환하는구나. 라는 보고가 이제 올라가고 스타부카에서는 명령 하나도 전부 손으로 써서 수기로 내립니다. 무전을 통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지휘관 다 바꿉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로 이런 작전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스탈린이 이 작전명을 우리가 바그라티온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바그라티온이 나폴레옹을 무찌른 러시아 장군의 이름이거든요. 또 스탈린의 고향 출신이에요, 그 장군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왔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처참하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진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작전이 진행되면 그 작전 전에 양측에서 기만, 정보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죠. 정상적인 군대라면. 그래서 소련도 독일군이 7월까지는 공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기만과 역정보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겔렌 장군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도 소련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모스크바에 심어놨던 간첩으로부터 첩보를 들어요. 소련이 지금 2개의 작전 보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코베 르보프 축선으로 해서 바르샤바로 공격, 중부 집단군을 포위 소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트 지역, 북쪽이죠. 발트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첩보원에 따르면 스탈린은 발트와 남부 지역을 선택을 했다. 당연한 역정보죠. 이게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소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중부 집단군 자리로 들어온다는 건 이거 놀라운 판단도 아니고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됐던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그라티온 작전 직전까지 왔는데요. 독일군은 철저히 오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소련군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진행합니까? 그래서 5월 22일부터 23일에 스탈린은 이제 작전 회의를 열었고, 공격 목표가 민스크다. 민스크 동쪽에서 독일의 중부 집단군을 포위 소멸해라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독일군은 기만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하기 전에 먼저 카넬리아 지역을 통해서 북쪽에 레닌그라드 북쪽을 돌파하는 작전을 먼저 실시를 한다. 그래서 핀란드도 이번 기회에 전쟁에서 이탈시켜 버린다. 라는 계획까지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은 멋있어요. 근데 이거를 뒷받침할 철도망 본인들이 다 때려 부셨죠. 사보타주 해가지고 철도가 못 가요. 그래서 작전 일시가 계속 늦춰져요. 이때쯤 되면 이제 주코프와 바실렙스키의 불철주야했던 노력이 뭐냐면은 부대 재배치였어요. 독일군을 속이려고 일부러 어디에는 전차 조금 갖다 놓고 중부 집단군 정면에 40몇 대 일부러 갖다 놨었거든요. 내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답습하자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봐야 되는 건데,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진군할 때 기본 루트가 이 길이에요. 돌아올 때도 이 길이에요. 왜 기만 작전? 그 2,000km, 3,000km를 어떻게 돌아와? 그냥 빠른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요. 지금 소련군이 400만이 넘는 병력이 3개 방향으로 진격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루트를 따라 들어온다는 건 뻔한 노릇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철도 얘기, 도로 얘기 하셨지만 사실 누가 그랬는데 나폴레옹이 진군할 때하고 이때하고 그런 시골길이나 이런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독일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게 한 번 있었어요. 바르바로사 작전 시작할 때 히틀러가 큰 소리 뻥뻥 쳤잖아. 나는 나폴레옹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근데 날짜까지 안 틀리고 똑같이 실수를 했거든. 그거는 나폴레옹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전 유럽에서 군대를 모으는데 그 시간에 못 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었던 거야. 하늘에서 나폴레옹이 야 이제 알겠냐? 이렇게 그러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몰라서 그래. 아유 약간 히틀러는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만이었어 그거. 이 시점에 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6월 6일부로 연합군이 드디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 9일부로 드디어 소련군의 양동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카넬리아 지역에 핀란드군의 방어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병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군까지 동원해서 핀란드 전역을 폭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폴란드군의 방어선이 드디어 붕괴가 되고요. 21일에는 핀란드군이 이제 못 버티겠으니까 독일에게 지원을 요청했겠죠. 그래서 독일군이 지원을 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소련 21군이 방어선 돌파에 실패하고 격퇴당하게 됩니다. 예, 북부전선 핀란드 쪽에 양동 작전이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인데 중요한 거 독일군 총지휘부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히틀러와 독일군 국방부 총참모부는 소련군의 대공세가 중남부, 즉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고 있었던 히틀러의 소방수죠. 그 지독한 낙치주의자였던
발터 모델, 우주방어의 대가잖아요. 이 사람을 북우크라이나 집단군 사령관으로 보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는데 중부 집단군이 방어하고 있는 코베르라는 지역에 제56 기갑 군단이 있었어요. 이 56 기갑 군단을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부 집단군 입장에서는 이제 차포가 다 떼인 거죠. 그럼 후방에서 올 부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독일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예비 전력인 제4군과 제3기갑군도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으로 같이 보내버립니다. 그쪽이 주공이 될 거니까 당연히 부대들을 몰아넣은 거죠.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6월 14일부로 독일의 전 집단군 사령관을 다 불러 모아서 히틀러가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보고가 올라와요. 지금 중부 집단군 앞으로 엄청난 수의 소련군이 몰려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이 아니다. 공세가. 보고를 계속 하는데 안 들어요. 아니야. 우리 판단이 맞아. 분명히 갈라치아 쪽으로 올 거야.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으로 올 거야. 너희들 말은 다 틀렸어. 왜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 뭐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부 집단군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요 시점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소련군의 철조망이 파괴되어 있고 소련군의 트럭이 모자르고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건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944년 소련군이 실시한 대반격의 서막 바그라티온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소련군의 기만 작전은 끝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히틀러는 언제쯤 내가 정말 잘못 판단했구나 라고 깨달을까요? 다음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1944년 서부전선의 연합군은 오버로드 작전의 일환으로 노르망디에 대한 기습 상륙을 실시한다. 소련도 이에 호응하기 위해 독소 전쟁 최후의 대반격인 바그라티온 작전을実시한다. 그러나 티거 전차를 앞세운 독일군의 막강한 저력에 소련군 역시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독일의 중부 집단군은 더 이상의 탄약과 식량도 남지 않은 상태가 돼서야 항복을 결정한다. 이후 독일의 동맹국까지 제압한 소련은 베를린으로 가는 길목을 뚫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는데 나치 독일의 숨통을 끊어라. 바그라티온 작전 3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